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성장합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세계 정세와 한반도, 수준 높은 통일 지식으로 통일 공감을 업그레이드할 통일 지식 레벨업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부터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은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가지고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초청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력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남과 북에서 다 같이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원래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1980년대 옛 소련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당시에 그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은 소련 대학생들이 거의 모두 다 6개월이나 1년 북한에서 언어 연습이 가능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84년 9월부터 85년 7월까지 평양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조선말 공부,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남과 북을 동시에 다 경험을 하셨는데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남과 북이 이 점이 정말 다르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갈수록 그 차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80년대 제가 젊었을 때 북한하고 남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북한은 당시에 그 1980년대 아주 어렵게 사는 나라입니다. 소련보다 아주 잘못 살았어요. 지금 특히 젊은 사람들이 가치관을 보면 한국에서 미국보다 아마 유럽 선진국과 비슷한 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학자로서 남과 북을 동시에 경험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또 소중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예상보다 꽤 오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쟁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있는데 제일 먼저 그 소련이 붕괴 이후 특히 러시아 사람들은 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옛 소련 지역을 자신이 영향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에서 민족주의가 갈수록 민족주의 힘이 많아지고 그 민족주의는 거의 반러시아 성격이 있었습니다.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러시아 사람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푸틴을 비롯한 그 러시아 국가주의자 아니면 러시아 제국주의자들이 논리는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를 통치해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향력에 남아 있어야 러시아는 다시 강대국이 아니라 초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의 꿈이다. 참 오래 갑니다. 전쟁이요.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종전 또는 적어도 휴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현 단계에서 없습니다. 현 단계는 없다.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미국 대선거 때문에. 미국 대선 때문에?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러시아의 희망이 무엇일까? 트럼프나 공화당은 당선된다면 우크라이나는 해외에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우크라이나의 심한 패전까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희망은 무엇일까? 바이든과 민주당이 성공한다면 아마 지원이 많지 않아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양측이 입장이 무엇일까? 미국 대선까지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 2025년 봄까지 희망조차 없습니다. 2025년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만약에 정말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 그러면 이른바 돈바스 지역이라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넘어서 수도인 키이우까지 들어와서 이른바 친러 정권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다시 이상하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미국,
유권자이다. 미국 유권자. 네, 맞아요. 이런 와중에 네. 푸틴이 이제 뭐 집권 5기라고 하지만 이 영구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뭐 짜르라고도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영향이 있을까요? 약간 푸틴은 더 여유가 생겼을까요? 제가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러시아는 물론 푸틴은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푸틴 인기가 있기는 있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민주주의 문화가 러시아에서 약합니다. 전체 인구에서 그 친민주파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도 15%이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러시아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다. 별 의미가 없는 말 아니면 듣기 나쁜 말이에요. 네, 민주주의는 역시 혼란, 사회의 양극화 의미하는 거예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확대 정상회담과 1대1 회담을 마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참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북한은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북한은 러시아로 군수물자 특히 포탄을 수출함으로써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군사 기술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 기술 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대륙간 미사일과 같은 기술이 이러한 가능성, 특히 핵 기술이 이러한 가능성이 없지 않아도 높지 않습니다. ICBM 기술을 북한으로 이전한다면 북한은 나중에 다른 나라 제3국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기술이 확산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러시아와 관계가 좋지 않은 나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기술, 다른 군사 기술 러시아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군사 기술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돈이다.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아주 큰 역할이 아닙니다. 물론 전쟁을 할 때 특히 제1차 대전과 비슷한 참호 전쟁을 싸울 때 포탄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도 이것은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포탄은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돼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나가지고 러시아가 남한 견제용으로 핵 기술을 북한에 줄 가능성은 있을까요, 교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러시아와 북한 협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 사라지지 않아도 수준이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임시적인 관계이다. 지금 포탄에 대한 수요가 높아요. 하지만 북한은 사실상 이와 같은 포탄밖에 러시아로 수출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는 북한에게 핵 기술을 이전을 해줄 생각이 없다는. 거의 없어요. 근데 왜 북한에게는 줄 거다라는 약간 암시도 하고, 당연히. 뭐 최선희 외상까지 모스크바에 초청을 해가지고 푸틴과 만나면서 약간 희망 고문을 주는 걸까요? 당연히 그들은 희망이 많습니다. 네. 지금 북한 언론을 보면 러시아에 대한 언급이 많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고 싶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사실상 중국에서 지원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공포감이 많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북한군의 정치에 간섭할 의지도 수단도 있다는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동맹 국가, 위험하지 않은 동맹 국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러시아는 바로 이러한 국가이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시작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고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교수님을 모시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남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